반갑습니다. 이대현입니다. 네. 저도 이제 주어진 시간이 25분이기 때문에 25분 안에 제가 쓴 글을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내용을 간추려서 제가 좀 소개하는 정도로 원고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면서 내용 소개하는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인류학적으로 문화인류학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항상 문화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항상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MDiv 할 때 과목을 들었던 과목 중 제목 하나가 뭐냐면은 The Theologies of Asian and Africa and Latin America였어요. 근데 그 수업에서 저는 B0를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뭐 그렇게 나쁜 점수는 아니에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은 그 강의를 맡으신 교수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또 선교사 경험도 있으셨던 분이고 또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굉장히 넓게 광범위하게 사역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제3세계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3세계 신학에 대한 규정을 본인이 내리시더라고요. 서구인인 자기가 아시아 신학은 이런 것이고 라틴 아메리카 신학은 이런 것이고 아프리카 신학은 이런 것을 그렇게 규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당신이 뭔데 당신이 이걸 규정하느냐. 아시아 신학이면 우리가 규정해야 되고 한국 신학이면 내가 규정을 해야지 왜 당신이 규정을 하느냐. 이렇게 제가 반발했다. 물론 대놓고 반발한 건 아니고요. 그랬다면 큰일 나죠. 네네. 글로 조금씩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별로 점수가 현찮게 나왔었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어떤 한국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은 저는 한국의 문화,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에 대한 관심을 한국에 있을 때는 가져본 적이 없어요. 부끄러운 얘기죠. 근데 오히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한국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환경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나에게 주신 축복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선교학을 공부하면서도 항상 한국 문화를 염두에 두고서는 공부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발제문의 제목도 그래서 선교적 교회론의 한국적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아주 대강을 말씀드리면은 서구 사회 혹은 북미로 대표되는 서구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컨텍스트와 한국 사람,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적 컨텍스트가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무 외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유사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좀 문화의 내면적인 부분으로 들어갈수록 굉장한 확연한 차이가 보이기 때문에 그냥 서구 세계 혹은 북미의 문화적 컨텍스트에 적용된 선교적 문화론을 그냥 가지고 들어와서 또 그런 비교 논리를 가지고 우리 문화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적인 문화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 깊이 있는 이해에 근거를 해서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중요한 신학적 컨셉을, 선교학적 컨셉을 한국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기본적인 생각에 근거해서 지금 이 글도 쓴 겁니다. 저는 한국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부터 한 12년 정도 전부터 한국 교회 내에서 선교적 교회론 얘기가 화두로 하나씩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대단히 기뻐하고 반가워했습니다. 뭐 저도 그 당시만 해도 선교적 교회론이 뭔지는 정확히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라도 조금씩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한국 교회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신학자들이 혹은 선교학자들이 한 명씩 두 명씩 그것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교적 교회론이 적용될 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의 선교라는 중요한 컨셉 중심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해에 비춰서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보고 반성해보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교회 본질에 대한 이해와 반성은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가워했고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좀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려는
이게 이제 사실 제 말이 아니고 이제 반 겔더의 얘기인데요. 교회를 이해할 때 교회의 본질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그 본질을 제고함으로써 교회의 직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역에 대한 사역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이 규명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역을 무엇을 할지의 규명을 따라서 그다음에 교회의 구조가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 교회는 교회의 구조에 기초해서 사역이 결정되고 그 사역에 의해서 교회의 본질이 설명이 됩니다. 거꾸로 갔죠. 본질이 규명되고 그 교회의 빙이 규정되고 그다음에 교회의 doing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교회의 스트럭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거꾸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적용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교회의 본질을 선교적 본질을 반성하고 숙고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상에 처해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어떤 타개해보고자 하는 또 다른 돌파구로 생각할 거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하나의 제 우려가 있었고요. 두 번째 우려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선교적 교회는 서구 컨텍스트에서 나온 거거든요. 물론 저는 나중에 조금 언급을 하겠지만 이 선교적 교회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담론들, 신학적인 그 인사이트들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굉장히 숙고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측면이죠. 교회론적인 측면이고 선교학적인 측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는 상황,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해서는 실제로 북미의 상황과 가장 활발하게 선교적 교회론이 논의되어 있는 게 북미이기 때문에 북미의 상황과 우리 한국의 상황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금의 차이를 이해하지 않고 무작정 들고 들어왔을 경우는 역시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 현재 가장 최신에 유행하는 교회론이기 때문에 교회 관련된 논의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지금 처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갖고는 들어왔는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그 신선도가 떨어지면은 역시 또 폐기될 것이라는 얘기죠.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내용들을 이 하나의 글에서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글은 두 번째 우려, 서구 상황과 한국 상황이 얼마나 다른가에 초점 맞춰줬고 그 다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미 사회적 상황의 34페이지 정도부터 제가 이제 조금씩 언급을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교적 교회론, 북미에 있는 선교적 교회론 책에서 빠지지 않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지금 이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고 적용시켜야 될 포스트 모던 상황에 대한 논의예요. 포스트 모던 상황에 대한 논의는 다시 말하면 모던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포스트 모던 할 때 그 포스트라는 것은 탈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후기라는 뜻도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단절도 있지만 연결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탈로만 자꾸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연결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모더니즘에 대항하고 저항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은 동시에 그 연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선교적 교회론이 적용되는 북미 상황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보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모더니즘 근대주의가 등장하게 된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흔히 말하는 계몽주의를 통해서 이제 근대주의가 점점 더 서구 사회에 퍼져나가는데요. 근대주의 등장에 초래한 가장 큰 변화는 중세교회로 대변되는 종교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이성으로 대변되는 인간 중심으로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에 이르러서는 종교 생활이라든지 혹은 개인의 신앙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사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축소돼 버리고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 근거가 된 어떤 주장과 그런 영역들이 이제 공적인 세계에서 설득력을 갖는 시대가 돼 버리죠.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해되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그 모든 것들이 과거의 중세에 갖고 있었던 암울한 그 기억들을 해소시키고 없애버리는 그런 역할로 작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대주의가 갖고 있는 근대주의 초기가 등장했을 때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대주의의 어떤 두 기둥이라 한다면은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이성을 중심한 합리성이죠. 합리성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개인주의예요.
서구화면 개인주의 아닙니까? 합리성과 개인주의가 양대 기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합리성에 기반한 그 이론과 주장을 내놓으면은 그것이 설득력을 가지면 공적인 담론으로 형성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어떻게 됐죠? 종교 권력이라는 것이 담론이라서 평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구죠? 개인의 합리적이 얼마만큼 합리성을 가지고 주장에 따라서 설득력을 갖느냐 못 갖느냐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개인주의 확립과 그다음에 합리주의 확립은 근대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근대주의가 발달되면서 이 과학이라든지 이 합리주의라든지 그 추앙되면서 수학과 과학들이 발전하게 되잖아요. 근데 수학과 과학들이 발전되면서 점점 더 뭐가 발달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산업사회가 도래되기 시작합니다. 산업사회가 도래되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산업사회는 아시다시피 그 산업사회로 인해서 굉장히 뭡니까 그 지방에 있던 어떤 농촌에 있던 모든 공동체가 파괴되면서 도시 중심으로 사회가 재편성되잖아요. 그렇게 대규모 사회화 되면서 이 산업사회가 갖는 가장 중요한 화두는 뭐냐면은 이 인간 진보가 실제로 실현된다는 희망을 줬거든요.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이성과 합리성이 발달하게 되면은 종교 권력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무지가 완전히 해소되고 인간의 갖고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름다운 사회가 구현될 것이라는 유토피아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데 산업주의가 도래되고 산업주의가 가장 강조하는 효율성이 대두됩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대두되다 보니까는 효율성이 가장 적절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뭐냐면은 하이라키컬 시스템이거든요. 수식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과 그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의대에 통제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찰리 채플린 영화 보면은 나오잖아요. 왜 기계적인 왜 그 중간 공장에서 가지고 막 이렇게 뭐 볼트만 재고 있고 막 약간 코믹하게 나오지만 그런 기억들이 좀 영화 보신 기억도 날 텐데 그런 식의 어떤 뭡니까 개인의 파편화 내지는 그러니까 합리성이 합리주의화되고 합리주의가 과학주의화 되고 산업화로 되면서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인간의 개인주의와 인간의 합리성이 오히려 어떻게 되죠? 또 다른 전제화되는 전제의 시스템 속에 갇히는 역할이 되게 되고 개인이 산업사회에서 소외되고 또 공동체를 상실하는 다시 말하면 근대주의는 종교 권력으로 대표됐던 중세를 극복하면서 중세가 갖고 있던 공동체라든지 이런 좋은 개념과 가치들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근대주의 자체가 또 하나의 거대한 전제적인 시스템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거기에 대한 반발입니다. 합리성이나 개인주의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왜곡된 합리성이나 합리주의가 초래했던 그 시스템에 대한 반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합리성을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간의 개별성을 억압하는 시스템에 대한 반발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다양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모습들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저항이 바로 포스트 모던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근대는 지금 현재 남은 근대의 그 모습이라는 것은 상당히 수직적이고 개인이 억압되고 집단에 의해서 억압되는 그러니까 하나의 시스템에서 억압되는 시스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반대해서 인간의 개인과 자율과 어떤 종교성, 그러니까 감성적인 것들 갖다가 그것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서구 교회에서 서구가 말하는 서구 세계에서 말하는 포스트 모던 컨텍스트에 대한 그 미선교적 교회론 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문화적인 변환 과정에 대한 호소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러한 담론을. 만약에 모던 대 포스트 모던 그 구도를 갖다가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한다면 한국 사회도 역시 모더니즘이라는 게 존재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 이래로 한국 사회에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40년 만에 초고속으로 서양이 200년 만에 300년 만에 이루어가는 근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에 근대주의가 형성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 질문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근대주의 양대 기둥인 개인주의와 합리주의가 한국 사회에 형성된 적이 있었는가?
저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니, 한국 사회를 연구하는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들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공통으로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사회의 합리주의와 개인주의가 정착돼서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회에 모더니즘이라는 게 존재하자는데 어떻게 포스트 모던을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한국 사회에 지난 40년 동안, 50년, 60년 동안 일어났던 그 성과들은 뭔가?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성과들은 무엇인가? 산업화의 부산물이죠. 한국 사회는 40, 50년 동안 산업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지만 모더니즘을 이뤄낸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모더니즘의 그 결과물 중에 한 축을 형성하는 산업주의, 산업사회는 한국 사회가 빨리 이뤄냈지만 한 번도 모더니즘을 이뤄낸 적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한국 사회가 그런 모더니즘을 빨리 이뤄낼 수 있었던가 하는 거예요. 한국에 그런 문화적 토양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저는 그것을 갖다가 가아 중심적인 성리학적 원리에 기반한 유교적인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유교의 가아 중심적 사고방식은요. 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집가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리학에서 집가는 아버지와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장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리학의 철학적 원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 생의 기운이 흐른다고 보고요. 그 생의 기운이 흐르는 것이 그 자아를 통해서 계속 영원 무궁토로 계속되기 때문에 된다고 보기 때문에 성리학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 남성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단히 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 왜 그 실학이 뿌리내리지 못했고 양명학이 뿌리내리지 못했는가 하면은요. 한국 사회의 성리학은요. 대단히 정적이에요. 구조가요. 정적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변화가 되면 안 돼요. 하나의 모습이라도 성리학 구조에 하나라도 변화가 일어나면은 성리학 전체 구조가 무너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 하나의 변화도 용인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양명의 신학이 우리나라에 뿌리내리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한국 선교의 초기 때 그걸 이해 못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올 때 소위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거죠. 상황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피를 어떤 면에서 많이 흘렸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남성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대단히 그 정적인 구조라는 얘기는 뭐죠? 변화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구조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수익적으로 흘러내려온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대단히 수익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하이라키컬하죠. 그 다음에 한국 사회 가문화 속에는 윤서라고 그러잖아요. 윤리질서라는 말, 윤서라고 그러는데 이 윤서가 바로 자기가 사회 구성원이 위치해야 될 위치예요. 자기 포지션이 딱 정해지면 거기서 절대로 그 포지션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 혹은 여자들은 주변화될 수밖에 없었고 가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게 구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성리학에서는요. 근데 그러한 굉장히 한국은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가 아니고 공동체주의가 아니라 집단주의죠. 예, 공동체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집단주의라는 거예요. 가아 중심의 성리학 구조는. 근데 한국 사회의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문화적 모든 정치 집단 혹은 뭐 사회 집단 심지어는 그 NGO라든지 모든 집단을 다 들어가더라도 이 성리학의 틀로 분석을 하면 모든 집단의 생리를 잃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진보와 보수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상관하지 않고 모든 그 집단 속에 한국 사회에서는 이 가아 중심적인 이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물론 다소간의 변형은 분명히 일어나죠.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화를 이루는데 가장 산업화의 효율성을 이루는데 가장 서구 사회에서 적용됐던 게 뭐라고 그랬죠? 수익적인 질서 체계거든요. 자기 위치가 중요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주의와 합리성 영향이 여전히 작동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항상 견제를 받고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국 사회는 문화적으로 거기에 저항받고 그러한 어떤 수익적인 시스템이나 효율성을 강조하는 그 시스템 속에 소위 말하는 앞에서 리더가 서가서 따르라 그러면 쭉 따르는 그 시스템 속에 반대 저항할 수 있는 문화적인 요소가 한국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만에 50년 만에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는 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적인 시스템 속에서요. 근데 문제는 한국 교회조차도 그 문화적 시스템 속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한국식의 가아 시스템이 그 안에 그대로 정립되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가라고 얘기를 해요. 지역교회를 하나의 영적인 가로 보는 거죠.
그 시스템 속에도 여전히 정적이고 하이라키컬하고 그다음 남성 중심적이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 내에서도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한국 사회에는 한국 교회는 이러한 그 서구 사회 같은 모더니즘의 포스트 모던이 반발하는 구조로서 새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럼 한국 사회는 그런 그 포스트 모던에 대비할 수 있는 반발 구조가 없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그걸 갖다가 디지털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던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적인 요소가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 한국에 존재한다고 보기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요. 그러면은 기존의 한국의 가아 시스템에 저항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한국 사회에 형성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볼 때는 디지털 문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그 디지털 문화가 서구의 디지털 문화와 또 다른 양상으로 한국 사회에 존재하지만 한국의 디지털 문화라는 것은 한국에 또 갖고 있는 또 한국인의 사회적 성향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성리학적인 가아 중심적 요소라면 또 하나는 무속적인 요소입니다. 무속적인 요소예요. 근데 이 무속적인 요소가 조선 성리학이 건립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 전체를 뒤덮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이 사고방식을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성리학이 들어서면서 이 성리학의 어떤 그 시스템,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 철학적인 차원이니까요, 엄청나게 억눌리거든요. 조직적으로 이게 억눌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영화에서도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보지만 무속인이라든지 불교 승려들이 굉장히 추앙받잖아요. 더 대접받는단 말이죠. 근데 조선시대가 되면서 그 최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동의 자유가 없어지고 사대문 안에는 거주하거나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그런 핍박을 당하죠. 그러면서 종교적인 성향이 억눌려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사회 17세기 말 정도의 그 성리학 구조가 완전히 정착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방의 향학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지방 성리학 그 시스템들이. 그것이 완전히 정착된 게 17세기 말인데 그 17세기 말에 성리학 구조가 정착되는 그 시점에 조선 후기 문화가 굉장히 꽃을 피우거든요. 근데 조선 후기 문화의 문화적인 양태들의 양상들을 보면요, 이거는 음악과 그다음에 조각과 미술과 탈춤이 다 포함됩니다. 이 보면은 거기 드러나는 성향들을 보면요, 굉장히 무속적입니다. 굉장히 무속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리학적인 구조가 내면을 그 사회의 외피를 덮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그 내면적인 그 기질 속에서 뭐가 꿈틀거린다고요? 무속적인 요소가 여전히 꿈틀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무속적인 요소가 갖는 특성이 디지털이 갖는 특성과 굉장히 성격적으로 유사해요. 좀 무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는 또 문화적으로 볼 때 디지털 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문화적인 저변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한국 문화를 지배하는 것은 성리학적인 문화입니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들 700만 명이 광장에 쏟아나와서 응원할 때 거기에는 남, 여, 노, 소 없었어요. 처음 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깨를 마주하고 같이 벙벙 뛰었다는 얘기죠. 처음 보는 젊은이와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어깨를 마주하고 뜨면서도 하나도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죠. 평상시 한국 사회의 통념 속에서는 절대로 일어나거나 존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오늘 처음 본 사람하고 저도요 한국 사람이거든요. 처음 본 사람하고 이렇게 지나갈 때 나 처음 본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지나가죠? 하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지나갑니까? 무표정 아니면 고개를 외면하고 지나가죠. 그게 한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성리학적인 어떤 그 영향이라면은 그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정한 어떤 목적이 대두할 때 한국 사회에. 다양하게 그 케이스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 2002년 월드컵을 대표적인 예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 외신들도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했던 모양들이거든요. 그 많은 학자들이 그때 난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응원을 하는. 난장이라는 것은 굿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간추리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간추릴게요. 성리학적인 한국의 구조에 저항하는 새로운 저항 구조, 새로운 문화 구조 나오는 것이 디지털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디지털 문화의 구조는 그 구조의 뿌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무속적인 문화적인 요소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이것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급속하게 확산돼 나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포스트 모던과 포스트 모던과 또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확산되는 과정이 항상 기존의 문화,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가아 문화와 항상 이게 뭐예요? 인터랙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터랙션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느 사회의 한 부분에서는 이것이 가쪽으로 더 기울고 어느 사회의 한 부분에서는 더 디지털 쪽으로 더 기울어 갑니다. 물론 세대가 흘러갈수록 디지털 문화가 더 깊이 확산될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는 기존의 성리학적인 가아 문화와 질서가 굉장히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대들은 계속해서 디지털화되고 있고 사고방식이 전혀 다른 수직적과 수평의 차이, 수직과 수평의 차이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반대일 수 있을 만큼의 문화적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의 선교적 교론에 대한 담론은 그 한국 사회의 문화적인 변화에 대한 그 인지가 있고 난 다음에 있어야 된다. 그 인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저는 주장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면은 선교적 교회로는 결단코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뭐 특별하게 모델을 제시 안 하잖아요.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적 교회로는 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교회란 얘기입니다. 교회의 실제를 통해서 이것이 실험되고 실현되어야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학자들의 이런 노력과 저 같은 학자들의 노력과 그다음에 일선 목회자들의 노력이 함께 맞물려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한국적인 의미의 선교적 교회의 실현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 저는 오늘 이 이후에 있을 그 교회 케이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에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